제가 지난 시간에 G1이라는 걸 계산했었죠. 자기들끼리 충돌하는 횟수. 사실 G1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은 민 프리패스라는 게 중요했어요. 민 프리패스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평균 속도를 속력을 G1으로 이제 나눠서 구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근데 다시 또 민 프리패스가 왜 중요하냐면은 얘 가지고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 확산 계수가 민 프리패스로 계산해 줄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뿐만이 아니고 점성도도 마찬가지로 민 프리패스로 계산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이거 덴서티고요. 그 다음에 더멀 컨덕티비티도 마찬가지로 민 프리패스가 들어있어요. 이런 이제 연령군. 그래서 전부 민 프리패스가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오늘은 첫째 시간에 뭘 계산 볼 거냐면 얘를 유도해 보려고 해요. 예. 왜 확산 계수에 민 프리패스가 들어가느냐 그걸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걸 유도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랜덤 워크 모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책에는 나오진 않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써먹어요. 그래서 이걸 소개하는 김에 얘를 이제 얘기해 주려고 해요. 첫 번째 그래서 보면은 프린트물의 첫 번째 페이지 보면 이 그림이 있어요. 여기 x 이퀄 제로 위치에다가 내가 얇게 잉크를 발라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양옆으로 퍼지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얘가 분포가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얘가 더 넓어지게 되겠죠. 시간이 다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퍼지게 돼요. 이런 현상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확산 현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얘를 수학적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요 농도를 요 함수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위치에서의 농도를 우리가 요 함수로 표현해 줄 수가 있고요. 얘를 우리가 이제 유도할 거거든요. 얘를 유도해 보면은 얘가 어떤 분포를 보이냐면 수학적으로 정기 분포를 따르게 돼요. 혹은 가우시안 함수가 나타나게 돼요. 이제 오늘 이제 얘를 유도하게 돼요. 자, 근데 얘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폭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 폭이 뭐에 해당하냐면은 x제곱의 평균값, 다시 말하면 분산에 해당하거든요. 얘로부터 분산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x제곱의 분산은 요게 일종의 확률 함수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x제곱의 평균값이랑 마찬가지. 이게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위치에서의 확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x제곱 평균 구하면 그게 분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 폭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만 구하면 되는데 얘가 무슨 식을 따르느냐? 정규분포식을 따른다는 것을 오늘 보이려고 해요. 자, 근데 이 함수 꼴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픽스 로라는 게 있거든요. 몇 얘기하겠지만 픽스 로를 이용을 해서 이 분포가 정규분포라는 걸 보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주된 토픽이 이거예요. 랜덤 워크 모델을 이용해서도 똑같은 분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픽스로를 이용을 해서 이 분포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픽스로는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제1법칙이 있어요. 여러분들 프린터블에 제1법칙을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D에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여기 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파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농도라고 그랬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x축이고 이게 농도라고 해봅시다. 근데 농도가 x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모양을 보인다고 해봅시다. x가 증가하면서 농도가 감소한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물질이 흐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물질이 흐르느냐,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플럭스라고 불러요. J가 플럭스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 플럭스가 뭐에 비례할 거냐면은 기울기에 비례할 거예요. 요 기울기 d phi dx가 바로 요것의 기울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급할 때는 플럭스가 커. 근데 기울기가 완만할 때는, 이렇게 느슨할 때는 플럭스가 작을 거다라는 얘기죠. 플럭스는 뭐에 비례할 거냐면 요 기울기, 농도가 급격하게 변하느냐 완만하게 변하느냐가 바로 플럭스의 양을 결정할 거라는 거예요. 요 두 양을 연결해준 비례 상수가 바로 요게 바로 확산계수라는 거죠. 요것을 우리가 픽스의 제1법칙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법칙이죠. 자, 그 다음에 제2법칙을 보도록 할게요. 제2법칙은 다른 말로는 보존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뭐냐면은 여기에 조그만 상자가 있어요. 조그만 상자. 여기 위치가 x고요. 요 상자의 길이가 dx예요. 그럼 여기 위치는 얼마가 될 거냐면은 x 플러스 이제 dx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아까 플럭스라는 게 정의한다. 플럭스가 위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플럭스를 표현했던, 예를 들어서 플럭스가 이렇게 됐었다. 플럭스가 위치에 따라서 변하지가 않아. 요 지점에서의 플럭스랑 요 지점의 플럭스가 같을 때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플럭스가 이렇게 되는 경우. 요 지점의 플럭스가 크고 요 지점의 플럭스가 작은 경우. 또 세 번째 경우는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 여기의 플럭스가 여기 플럭스가 작은 경우. 자, 먼저 얘부터 보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들어가는 플럭스하고 여기로 나가는 플럭스가 같을 때예요. 그럼 이 안에 상자 안에 농도는 어떻게 될 거냐? 변화가 없겠죠. 왜냐면 들어오는 놈하고 나가는 놈이 같기 때문에요. 농도에 변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얘는 0이 될 거라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농도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들어오는 놈하고 나가는 놈이 같게 되니까. 반면에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요 지점에서 플럭스는 커요. 들어오는 놈은. 근데 나가는 놈은 어떻게 되죠? 나가는 놈은 플럭스가 작아요. 들어오는 놈은 많고 나가는 놈은 작으니까 여긴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증가하게 될 거라는 거죠. 반면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들어올 때는 농도가 작지만 나가는 놈은 플럭스가 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농도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반면에 얘는 J가 X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식으로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dj dx가 0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dj dx가 0인 케이스는 dt d파이도 0이 된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경우에 dj dx가 음분수일 경우에는 얘는 dt d파이는 0보다 크게 돼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dj dx가 0보다 클 때는 얘는 반대로 음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얘가 음수일 때는 얘가 양수가 되어야 돼요. 얘가 양수일 때는 얘가 음수가 되어야 돼요. 얘가 0일 때는 얘도 0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dj dx하고 d파이 dt는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제2법칙이에요. 이 세 가지 경우를 한꺼번에 컴바인하게 되면 어떤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냐면은 이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표현한 식이 바로 이 식이라는 거예요. 얘가 0이 되면 얘도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0보다 크면 얘는 0보다 작아야 돼. 얘가 0보다 작으면 얘가 0보다 커서 상쇄가 돼서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얘가 바로 제2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개의 법칙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두 개의 법칙 다시 한번 써보면은, 자, 제2 법칙은 요식이라고 했었어요. 방금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제1 법칙은 뭐였냐면, 이게 제1 법칙, 이게 제2 법칙이에요. 그러면 여기 제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은, 요식을 얻게 된다. 그죠? 요식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디퓨전 이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학하는 사람들은 쉽게 푸는 식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식이고 수학하는 사람들은 쉽게 푸는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학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미분 방정식은 풀지는 않을 거고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이 식을 풀었거든요. 푼 결과만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식이라는 프린트물에 이 식을 풀게 되면은 앞에 프린트물에 오른쪽 아래 결과가 있는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대충 이런 식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요걸 풀게 되면 요런 정규 분포가 나오더라 하는 얘기예요. 요 방정식을 수학적으로 풀면은 요 식이 나오더라. 요게 바로 정규 분포예요. 혹은 가우시안 식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래서 요거를 얻게 되더라는 게 픽스의 제1 법칙, 제2 법칙을 컴바인 시켜가지고서 미분 방정식을 만들고 그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 요 식을 얻게 되더라. 이게 정규 분포라는 거예요. 이걸 플러스를 해보면은 이런 그림이 이제 그려지더라는 이것을 그려보면은 이제 이런 식을 그릴 수가 있다. 이 식이 그려지게 되면 우리가 이 폭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 폭은 x제곱의 x의 평균은 제로이기 때문에 x의 평균은 제로고요. x제곱 평균 폭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폭은 어떻게 구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식이 나오면 x제곱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거든요.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이 적분하면 우리가 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식을 이 식 있잖아요. 이 식을 대입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우리 수학자 하는 사람들이 구해봤거든요.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 이게 우리의 결론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폭, 분사는 시간에 따라서 점점 넓어지더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게 되면 폭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폭이 점점 커지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부합하죠. 그 다음에 물질에 따라서 D값이 큰 놈은 더 빨리 퍼지고 D값이 작은 놈은 더 늦게 퍼지더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D가 소위 말하는 확산계수다라는 얘기야. 이것이 바로 픽스의 법칙에서 주장하는 확산 현상이다라는 얘기야. 자, 이것은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유도한 것이고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 건데 이제부터는 똑같은 정규 분포를 어떻게 유도할 거냐면은 랜덤 워크 모델을 이용해서 똑같은 놈을 유도해요. 오늘의 주안점은 바로 요거예요. 랜덤 워크 모델을 이용해서도 정규 분포를 이제 만들어낼 거라고 그죠? 그래서 랜덤 워크 모델이 뭔가 하는 거죠. 랜덤 워크 모델.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시작은 x = 제로에 있어야 돼가 지금.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여기서 나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이 나왔다. 그럼 내가 얼만큼 이동하냐면은 오른쪽으로 L만큼 이동해. 근데 동질 D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D가 나오면은 뒤로 L만큼 빠꾸 해. 앞이 나오면 L만큼 가고 뒤가 나왔다 그러면 뒤로만큼. 확률이 2분의 1씩이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있던 놈이 다시 또 동전을 던져요.
근데 또 동전은 또 앞이 나왔었다. 그러면 얘는 다시 앞으로 L만큼 가. 근데 여기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앞이 나왔지만 두 번째는 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뒤로 백해. 원래 자리로 복귀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있던 놈이 두 번째 동전을 줬는데 두 번째도 뒤가 나왔다 그러면 다시 뒤로 백해서 마이너스 2L로 가. 근데 여기 있던 놈이 첫 번째는 뒤로 백했지만 두 번째는 앞이 나와서 다시 백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동전을 계속 던지면서 위치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동전을 3번을 던졌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3번을 던졌다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냐면은 2의 3승을 해서 토탈 8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8가지의 경우의 수가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내가 그려져 있어요. 8가지의 경우의 수는 첫 번째는 셋 다 앞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3번 다 동전이 앞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위치가 3L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수는 한 번밖에 없겠죠. 8번 중에 한 번만 이런 위치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다 뒤가 동전이 3번 다 뒤가 나올 수가 있겠죠. 위치는 어디가 될 거냐면은 빼기 3L이 될 것이고 8번 중에 한 번이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이 앞이 나오고 한 번이 뒤가 나올 때가 있겠죠. 그럼 위치가 얼마가 될 거냐면은 L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건 앞에 뒤지만 이렇게 됐어요. 앞, 뒤, 앞 이럴 수도 있고 뒤, 앞, 앞. 이 경우가 전부 위치가 L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경우의 수는 3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한 번은 앞에 나오는데 2번이 뒤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는 위치가 얼마가 될 거냐면은 마이너스 L이 될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3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테이블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3L이 나오는 경우가 한 경우, 3L이 나오는 경우가 한 번, 확률이 8분의 1씩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L이 나오는 경우가 확률이 8분의 3, L이 나오는 경우가 확률이 8분의 3 이렇게 되겠죠. 확률 분포를 보면 이런 확률 분포를 우리가 그릴 수 있을 거다.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자, 이런 분포를 우리가 무슨 분포라고 부르냐면 통계학에서 이제 이항 분포라고 불러요.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분포라는 거죠. 자, 근데 통계학에서 또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동전을 3번 던졌을 때는 이런 이항 분포가 나오는데 시행 횟수를 엄청나게 느리잖아요. n을 굉장히 큰 숫자를 해.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이 이항 분포가 무슨 분포로 바뀐다는 원리가 있냐면은 이게 정규 분포로 바꾼다라는 원리가 있어요. 센트럴 리밋 테오리라고요. 중심 극한 정리라고 해서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로 바뀌어진다는 원리가 있어요. 시행 횟수를 늘리게 되면 바로 이 정규 분포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픽스로에서 구했던 바로 그 정규 분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n이 작을 때는 그냥 이항 분포, 정규 분포와는 좀 다른 이항 분포가 보이지만 시행 횟수를 굉장히 늘리게 되면 이 분포가 최종적으로는 어떤 분포가 되느냐? n을 늘리게 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정규 분포가 되더라 하는 얘기. 센트럴 리밋 테오리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산, 폭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거든. x제곱의 평균. 얘를 구해보면은 얘는 이때는 얼마가 되냐면은 n 곱하기 l의 제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n은 뭐냐면은 동전 던지기, 몇 번 동전을 던졌느냐.
L은 동전되었을 때 얼마큼 한 번에 가는 길이 그 L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똑같은 정규분포를 만들었어요. 얘는 랜덤 워크 모델을 이용했을 때도 정규분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픽스의 법칙을 이용을 해도 정규분포가 나왔었지 않을까? 근데 픽스로를 이용해서 정규분포를 구했을 때 분산을 구하면 아까 얼마가 나왔다고 그랬냐면은 2D T가 나온다고 그랬었죠. 그러면은 랜덤 워크 모델을 이용해서 또 정규분포가 나왔는데 그때 분산은 NL 제곱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장할 건 뭐냐면은 얘하고 얘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랜덤 워크 모델을 얘기했는데 랜덤 워크 모델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체 분자 운동론하고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동전을 던져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하는 거랑 우리가 배웠던 기체 분자 운동론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자, 기체 분자 운동론은 뭐예요? 어떤 기체가 있으면은 쭉 날아가다가 어떤 놈이랑 부딪혀서 경로가 바뀌죠. 그래서 또 평균적으로 얼마큼 날아가죠? 남다만큼, 평균적으로 남다만큼 날아간 다음에 충돌을 해요. 또 경로가 바뀌어요. 또 남다만큼 날아가서 또 충돌해서 또 뭐 경로가 바뀌고, 이런 식으로 계속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것이 기체 분자 운동론이죠. 그죠? 근데 랜덤 워크 모델은 뭐죠? 랜덤 워크 모델은 여기 있다가 동전을 딱 던져요. 동전 던져서 얼마큼 이동하죠? L만큼 이동을 해. 그러면 여기서 또 동전을 던져요. 그래서 또 얼마큼 이동하죠? 또 L만큼 또 이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동 거리가 바로 랜덤 워크 모델에서 말하는 L이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말하는 민 프리 패스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동전을 던져가지고서 경로가 바뀌어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잖아. 왜 동전을 던지느냐?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분자랑 충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랜덤 워크 모델에서 말하는 N은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충돌 횟수에 해당한다는 거죠. 랜덤 워크 모델에서의 L은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 해석하자면 그거는 민 프리 패스에 해당하는 것이고, 랜덤 워크 모델에서의 N, 동전 던지기, 시행 횟수는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는 뭐라고 해석할 수가 있냐면은 충돌 횟수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충돌해가지고서 경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랜덤 워크 모델에서 동전을 던져가지고서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가 결정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따라서 N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는 G1에다가 7을 곱한 거랑 같아요. G1이 뭐였었냐? G1은 자기 단위 시간 동안 자기들끼리 몇 번 충돌하는 애가 G1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충돌 횟수가 될 거라.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뭐하고 뭐가 같아야 된다 그랬죠?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된다고 했었죠. 그럼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NL 제곱이 이제 같아야 된다. 비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얘기했지만 L하고 남다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갖다가 남다로 바꿔주고 N 대신에 G1T로 이제 바꿔줄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앞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남다는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 그랬죠? U 바를 G1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두 개를 바꿔줘요. 남다하고 G1을 바꿔줘요.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G1 대신에 뭐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네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남다가 남다끼리 상사가 돼버린다. 그리고 여기 T가 없어지니까 뭐가 남죠? D하고
람다 U가가 나오거든요. 결론적으로 디퓨전 코에피션트는 람다 U가랑 상관이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론이에요. 민 프리 패스하고 디퓨전 코에피션트하고 상관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확산 현상은 어떤 분포를 보일 텐데 시간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서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요건 요 함수를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요것은 정규분포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 정규분포를 얻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바로 픽스로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랜덤 워크 모델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다 결과적으로 무슨 분포가 나오냐면은 정규 분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는 뭘 계산할 수가 있냐면은 그 분포의 폭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폭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픽스로에서 구한 정규 분포는 요놈이 2DP가 나오는 반면에 랜덤 워크 모델에서 구한 분포는 뭐가 나오느냐? L 제곱이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이 두 개는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얘랑 뭐가 연결이 되냐면은 기체 분자 운동률이랑 연결이 되는데 랜덤 워크 모델에서 N은 충돌 횟수이기 때문에 G1 곱하기 T랑 같아야 되고 랜덤 워크 모델에서 한 번에 움직이는 거리는 기체 분자 운동에서 람다에 해당한다 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예로부터 D가 람다 U바에 해당한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게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랜덤 워크 모델이 나오진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요 놈이 상당히 많이 써먹어요. 화학에서도 많이 써먹지만 화학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써먹거든요. 그래서 뭐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한번 여러분들 공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8장을 끝내고요. 8장, 9장을 끝내고 10장으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것 중에 질문할 거 있어요, 혹시? 자,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0장. 자, 10장은 리퀴드 혹은 솔리드에 관한 내용. 이것도 우리가 화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컨덴스드 페이즈라고 보통 불러요. 기체하고는 사뭇 다르다는 거죠. 사뭇 달라. 첫 번째, 기체하고 액체 혹은 고체 하고 사뭇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몰라 볼륨이 달라요. 몰라 볼륨. 당연히 기체 몰라 볼륨이 액체 몰라 볼륨보다 크겠죠. 당연히 크겠죠. 당연히 큰데 얼마나 클 거냐가 질문이야. 얼마나 클 것인가. 그래서 지금 시간을 줄 테니까 지금 한번 요거를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나 클 것인가. 5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세요.
자, 계산해 보셨어요? 얼마나 나오나요? 1.24. 오케이. 1000배, 1200배 정도 나오죠, 그죠? 수천 배 정도 커요.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천연 가스 있죠. 얘를 운반해 올 때 우리가 배로 운반해 오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가스 상태로 운반해 올 수는 없겠죠. 가스가 부피가 엄청 크니까 이걸 가서 우리가 액화시켜서 운반해 오잖아요. 그 수천 분의 1로 볼륨을 줄인다는 거죠. 액화시켜 가지고서. 그래서 이게 몇천 분의 정도로 부피를 줄여서 운반해야 된다는 거죠. 요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몰라 볼륨이 당연히 기체가 훨씬 커요. 자, 그다음에 또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면은 isothermal compressibility. 이건 뭐냐면은 눌러줬을 때 압력을 가해줬을 때 볼륨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isothermal compressibility라고 부르고 정확한 정의는 이렇게 돼요. 압력을 가해줬을 때 볼륨이 얼마나 줄어드느냐를 compressibility라고 부르고요. 이게 볼륨으로 스케일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V로 나눠주게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압력을 가해주게 되면 볼륨이 줄어드니까 음수거든요. 그래서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플러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이건 어떻게 클까요? 가스랑 리퀴드는 어떤 게 될까? 압력을 가했을 때 어떤 게 볼륨이 더 많이 가느냐? 당연히 가스가 더 많이 변하죠.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은 분자 간의 청력이 리퀴드의 컴프레서빌리티가 작은 이유는 왜 그럴까요? 리퀴드나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눌러주기가 힘든 거예요. 압력을 가해주더라도 볼륨이 잘 안 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거의 리퀴드나 솔리드에서는 거의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청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청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놈이 가스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라고 설명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볼륨이 증가하거든요.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볼륨으로 스케일링을 해줄 거예요. 온도가 증가했을 때 볼륨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러니까 알파인데 얘도 마찬가지죠. 알파 기체, 알파 액체. 어떤 게 크냐면 당연히 기체가 더 크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액체가 기체보다 작거든요. 얘는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있냐? 아까 컴프레서빌리티에서 액체의 컴프레서빌리티가 작은 이유는 청력이 크기 때문에 컴프레서빌리티가 작다 그랬잖아요. 얘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왜 서멀 익스펜션 코피션트의 액체가 작냐? 이거는 또 인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액체나 고체인 경우에는 이놈들이 가까이 있잖아요. 서로 잘 잡아당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웬만큼 온도를 높여주지 않으면 얘가 잘 벌어지기가 힘든 거야. 기체 같은 경우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온도를 높여주더라도 얘가 그냥 잘 벗어나는데 액체 같은 경우는 혹은 고체 같은 경우는 얘가 근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잡아당기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높여주더라도 인력을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가 많이 벗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력과 청력이 크기 때문에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나 isothermal compressibility가 모두 다 액체나 고체에서는 기체보다 작다. 뭐 그런 식의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의 주된 주제는 뭐냐면은 분자 간의 인력, 분자 간의 청력이 10장의 주된 주제예요. 10장이 가장. 자, 그 다음에
서피스 텐션. 서피스 텐션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리퀴드 페이즈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벌크 상태에 있는 분자하고요, 서피스 상태에 있는 분자는 열역학적으로 다른 상태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벌크 상태에 있는 분자는 사방으로 인력을 느끼고 있거든요. 사방으로 인력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 반면에 서피스에 있는 분자는 반쪽이 날아가 있는 상태, 옆이나 아래에서만 인력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 반면에 벌크에 있는 놈은 사방에서 인력을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벌크 상태에 있는 분자가 표면에 있는 분자보다 더 에너지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다는, 두 놈의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벌크 상태에 있는 분자가 표면에 떠 있는 분자보다는 더 에너지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다는 거죠. 따라서 벌크에 있던 놈을 표면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서피스 에너지라고 불러요. 벌크에 있던 놈을 표면으로 보내기 위해서, 표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서피스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실험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철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철사끈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 이제 비누막을 입힐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잡아당겨요.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게 되면은 비누막이 따라오면서 비누막의 표면적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금 얘기했지만, 표면을 늘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거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비누막의 표면적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비누막의 표면적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에너지가 서피스 에너지예요. 그때 들어갈 때 힘, 그걸 갖다가 표면 장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얘를 늘릴 때는 힘이 필요해요. 힘. 왜 힘이 필요하느냐? 서피스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표면 장력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표면 장력은 왜 생기는 거라고 그랬었죠? 요 놈들 사이에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표면 장력이 생기는. 만약에 이게 없었다 그러면 어떨까요? 분자들 사이에 인력이 없었다 그러면 얘가 벌크 상태에 있던 서피스 상태에 있던 두 놈의 상태 에너지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인력이 없었다라고 그러면. 그럼 표면 장력 자체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표면 장력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 에너지 차가 생기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면 장력도 결과적으로 뭐를 반영하냐면은 분자 간의 인력을 반영하는 거라는 거예요. 표면 장력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분자들이 있어요. 핵산, 그 다음에 알코올, 아세틱 애시드. 자, 표면 장력을 측정해 보면은 얘는 18.4, 22.3, 27.6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미리 뉴턴 퍼 미터. 표면 장력이 핵산, 알코올, 아세틱 애시드 쭉 가면서 표면 장력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올라갈수록 표면 장력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얘보다 훨씬 큰 놈이 있어요. 표면 장력이. 물이 얘네들보다 훨씬 표면 장력이 커. 몇으로 뛰냐면 얘가 갑자기 72.8로 떠. 물의 표면 장력. 물은 표면 장력이 큰 물질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물은 무슨 결합을 하냐면은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 장력도 큰 물질 쪽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물은 또 가소로운 거야. 물보다 훨씬 표면 장력이 큰 놈이 있어. 얘 72.8이잖아요. 485까지 뛰는 놈이 있어요. 얘 뭘까요? 표면 장력이 이렇게 큰 놈? 얘가 머큐리예요. 머큐리는 특이한 놈이죠. 머큐리는 금속이면서 액체잖아요. 그죠? 액체면서 금속이야. 그래서 얘는 표면 장력이 이렇게 엄청 커요.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표면 장력은 뭐를 반영한다?
분자 간의 인력을 반영한다는 거죠. 10장의 주된 주제는 분자 간의 인력이 주된 주제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을 한번 쭉 종류를 한번 쭉 나열해 보자는 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분자 간의 인력 중에 가장 큰 힘은 뭐냐? 아이온 포스라는 거예요. 물 속에 HCl을 녹이게 되면은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생기면서 이온과 이온 사이에 힘이 생기게 되겠죠. 이 힘이 가장 커요, 사실은. R의 마이너스 1승에 비례하겠지. 가장 큰 힘이에요. 그 다음에 힘은 다이폴 포스. 이건 예를 들면 HCl. 우리가 잘 알지만 HCl은 다이폴 모멘트가 있죠.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얘도 다이폴 모멘트를 갖고 있고 얘도 다이폴 모멘트를 갖고 있고 둘 사이 힘 이거 우리가 다이폴 포스라고 부르고요. 얘는 R의 몇 승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냐면 R의 마이너스 3승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이폴은 근데 곧 얘기하겠지만 퍼머넌트 다이폴 모멘트. 퍼머넌트 다이폴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분자 자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외부에서 무슨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HCl 분자는 지들이 그냥 알아서 전하가 분리가 되면서 다이폴 모멘트가 생기죠. 그런 다이폴 모멘트를 그냥 퍼머넌트 다이폴 모멘트라고 불러요. 이 두 번째에서 얘기하는 다이폴은 퍼머넌트 다이폴 모멘트와 퍼머넌트 다이폴 모멘트 사이의 힘이 R의 마이너스 3승에 비례하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온 다이폴 포스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물 속에 소듐 아이온이 들어가요. 그러면 물 속에 소듐 아이온이 들어가면은 물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물이 옥시오닉 파셜 네가티브 차지를 갖고 있잖아요. 얘가 다이폴 모멘트를 갖고 있거든요. 얘하고 얘 사이에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소듐 플러스하고 물 분자는 극성 분자잖아요. 다이폴 모멘트를 갖고 있거든요. 이 다이폴하고 소듐 아이온 사이에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요 사이 힘도 존재한다. 근데 얘는 이 다이폴 모멘트가 어떻게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구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얘는 굳이 R에 몇 승이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들어. 얘는 뭐 R에 마이너스 1승이다, R에 마이너스 3승이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얘는 좀 N이 얼마다라고 얘기가 좀 하기가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차지 인듀스 다이폴. 이게 가장 중요해. 화학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다음에 차지 인듀스 다이폴 포스. 자, 다이폴인데 예를 들어서 Na 플러스가 들어갔다. 근데 이때의 다이폴은 퍼머넌트 다이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분자가 갖고 있는 다이폴 모멘트야. 걔랑 얘하고의 상호작용을 아이온 다이폴 포스라고 부르고요. 여기서는 인듀스 다이폴이야. 다시 말하면은 얘가 없었으면은 얘는 원래는 다이폴 모멘트가 없어. 원래는 다이폴 모멘트가 없었는데 차지를 띈 놈이 가까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얘 때문에 얘가 전자 구름이 찌그러져요. 전자의 구름이 찌그러지면서 다이폴 모멘트가 생겨.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인듀스 다이폴이라고 불러요. 이것과 관계되는 개념 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말로 편극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폴라리저빌리티라고 불러요. 자, 요 개념은 좀 중요해요. 요 개념은 우리가 이제 20장에 무슨 분광법을 배울 거냐면은 라만 분광법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이 라만 분광법 배울 때 요 얘기가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편극률이 뭔지 잠깐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은 어떻게 중성 분자하고 시메트릭해. 그래서
전자구름 부어가지고 대칭적으로 분포하고 있을 때에는 다이포먼트가 없거든요. 그럴 때 내가 여기다가 전기장을 딱 걸어줘요. 그럼 전기장 때문에 전자구름이 힘을 받아서 전자구름이 이렇게 찌그러져. 전자구름이 왜곡되면서 다이포먼트가 생겨요.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인듀스 다이폴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다이포먼트가 없었어. 원래는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다이포먼트가 없는데 전기장을 딱 걸어주게 되면 전기장에 의해서 전자구름이 뒤틀려 찌그러지면서 다이포먼트가 만들어져. 그럴 때가 인듀스 다이폴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인듀스 다이폴은 당연히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은 바깥에서 걸어준 전기장의 세기에 따라 달라지거든. 이가 커지게 되면은 바깥에서 전기장을 센 걸 걸어주게 되면은 만들어지는 다이포먼트가 커지가 되겠죠. 두 가지가 비례하거든요. 두 가지가 비례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연결해주는 비례 상수가 있을 거예요. 비례 상수. 그 연결해준 비례 상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편극률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폴라리저빌리티라고 불러요. 근데 폴라리저빌리티가 대충 뭐랑 상관있냐면은 분자의 크기랑 상관없어. 분자의 크기.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아주 타이트한 조그만 원자나 분자가 있고요. 여기가 좀 큼지막한 원자나 분자가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는 전자구름 핵에 타이트하게 붙잡혀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전자구름 핵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어. 느슨하게 붙잡혀 있는 상황이야. 그때 내가 전기장을 딱 걸어줬어. 그러면 여기도 전자구름이 찌그러질 거고 여기도 전자구름이 찌그러져서 다이포먼트가 만들어지겠지만 어느 쪽에 전자구름이 더 많이 찌그러져서 다이포먼트가 많이 생기느냐? 당연히 오른쪽인 경우가 전자구름이 더 많이 찌그러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을 비교해 보면은 어느 쪽에 다이포먼트가 더 많이 생길 거냐? 오른쪽이 더 많이 생길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오른쪽의 폴라리저빌리티가 더 크다라는 거죠. 여기가 A라고 그러고 여기가 B라고 그러면은 이렇다라는 거죠. 똑같은 전기장을 걸어주더라도 B쪽에 다이포먼트가 더 많이 생길 거라는 거죠. 왜냐면은 전자구름이 느슨하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편극률은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분자의 크기랑 상관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라만 분광법 배울 때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전자구름이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다이포먼트가 없다가도 이온이 딱 다가게 되면 이온이 전기장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전기장이 이렇게 찌그러져요. 전자구름이 찌그러지면서 다이포 모먼트가 생겨요. 그 다이포 모먼트하고 만들어진 다이포먼트하고 얘하고의 상호작용을 해서 만들어진 힘이 우리가 이온 차지 인듀스 다이포 모먼트의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랑 상관이냐면은 폴라리저빌리티랑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것이 있는데 소듐이 들어가고 작은 원자가 있어. 소듐하고 큰 원자가 있어. 그럼 둘 사이에 어떤 게 힘이 더 클 것이냐? 얘가 힘이 더 클 거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얘는 전자구름이 많이 찌그러질 거거든. 다이포먼트가 더 많이 생길 거거든. 이쪽 상황의 힘이 얘보다는 힘이 더 클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랑 상관이냐면은 얼마나 전자구름이 잘 찌그러지느냐, 편극률하고 상관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화학에서 인듀스 다이폴, 인듀스 다이폴. 이건 뭐냐면은 여기 두 개가 다 다이포먼트가 없는 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 사이에서는 인력이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둘 이온이 아니거든요. 그냥 둘 다 중성 분자인데 둘 사이에서도 인력이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얘도 다이포먼트가 없고 얘도 다이포먼트가 없는 놈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이포먼트가 없다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이게 t라고 그러고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다이포먼트라고 했을 때 다이포먼트가 없다라는 개념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이포먼트가 없다는 얘기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다이포먼트가 0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다이포먼트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이포먼트 플럭추에이션 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이포먼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럭추에이션 해.
플럭추에이션 하지만 평균적으로 0이다라는 얘기지 그냥 쭉쭉 0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달포인트가 0이다라는 이게 무극성 문제라는 얘기가 플럭추에이션 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얘가 갑자기 스파이크가 일어나서 갑자기 어느 순간적으로 달포인트가 팍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그러면 이 순간에 얘가 달포인트가 생기면은 얘가 만들어내는 달포인트 때문에 여기에 달포인트가 유도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가만히 있던 놈이. 그래서 여기에 달포인트가 유도가 돼요. 근데 만약에 달포인트가 없었으면은 여기에 갑자기 생긴 놈이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를 하거든요. 근데 얘가 스파이크가 생기면서 여기 달포인트가 생기잖아요. 얘 때문에 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진 않는 거예요. 얘가 만들어낸 달포인트 때문에 이 달포인트 때문에 얘가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없었으면은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했을 거야. 근데 얘가 만들어낸 달포인트 때문에 요 달포인트 때문에 다시 얘가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달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듀스 다이폴이 그대로 생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두 개 달포인트 사이에 이 인력이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 인력은 R의 마이너스 6승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은 조그마한 분자들끼리의 상호작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둘 다가 상호작용하겠죠. 둘 다가. 근데 이때랑 뭐가 다를까요? 이때는 작은 분자니까 편곡률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플럭추에이션이 별로 크지가 않아.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플럭추에이션이 이렇게 엄청나게 클 거라는 거지. 작은 놈이니까 조금밖에 플럭추에이션 하지 않아. 근데 큰 놈은 출렁출렁 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플럭추에이션을 엄청나게 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만들어진 달포인트도 얘는 요만큼밖에 안 생기지만 얘는 엄청나게 큰 놈이 만들어지게 될 거다라는 거죠. 따라서 얘도 아래 마이너스 6승, 얘도 마이너스 6승이지만 뭐가 더 인력이 더 크냐? 얘가 더 크죠. 왜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나드 존스 포텐셜 구할 때 어떻게 구했나요? 레나드 존스 포텐셜 때 4, 2에 아래 시그마의 12승, 아래 시그마의 6승에서 요게 바로 6승이자 6승에 비례하는 거. 그게 바로 요 힘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네? 시그마가 들어가잖아. 시그마. 시그마가 뭐라고 그랬죠? 분자 사이즈라고 그랬잖아. 똑같이 R의 마이너스 6승은 시그마에 따라 달라지는 시그마가 바로 분자의 사이즈랑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분자보다는 큰 분자가 분산력이 더 크다. 왜냐하면은 큰 분자인 경우에 이게 진폭이 커, 플럭추에이션에는 진폭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달포인트가 생겨서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 이것이 바로 레나드 존스 포텐셜에서 말하는 6승에 비례하는 항이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전부 인력에 관한 얘기만 했는데 분자는 인력만 존재할 수는 없겠죠, 그죠? 모두 존재하냐면은 당연히 청력도 존재한다는 거죠. 분자가 다가가게 되면은 전자 구름이 부딪히면서 무슨 힘이 존재하냐면은 청력이 존재하고 그 청력은 대략 R의 마이너스 12승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자 간에 인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포텐셜 커브를 그린 적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보면은 포텐셜 커브가 그려져. 요걸 그리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요 포텐셜 커브는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이죠, 이거는.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이죠. 분자 내에 존재하는 원자 사이의 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요 포텐셜 커브는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을 표현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은 분자 내에 존재하는 원자 사이의 포텐셜은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이지 분자 내에 존재하는 원자 사이 포텐셜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보면은 여기 그림 12구인가요? 두 개가 한꺼번에 그려졌어요. 예를 들면은 CLCL 요거는 CLCL의 포텐셜 커브예요. 이건 분자 내에 존재하는 원자 사이 포텐셜 커브를 그린 거죠, 그죠? 요게 뭐가 될까요? 요게
이게 결합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죠. 이 결합 에너지는 그것도 상식적으로 알면 좋아. 결합 에너지는 이 깊이는 얼마 정도 되냐면은 수백 kgmol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들 프린트문에 같이 알곤과 알곤의 포텐셜도 그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알곤과 알곤은 결합을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게 반대와 발수힘이잖아요. 그 포텐셜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줘. 살짝 막 보이지도 않아. 요 간격은 얼마가 정도냐면은 수 킬로주퍼몰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거는 결합을 이루고 있을 때 결합 에너지에 해당하는 포텐셜 웰이고 얘는 수백 킬로주퍼몰에 해당하고 이거는 분자를 이루는 것은 분산력이죠. 분산력에도 포텐셜 웰이 있는데 그 웰은 수 킬로주퍼몰에 해당하더라.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는 화학하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페이지는 물의 특별한 케이스에 관한 얘기가. 방금 얘기했지만 이제 분자는 인력이 존재하거든요. 분자의 인력을 반영하는 것 중에 우리가 분자 간 인력을 반영하는 것 중에 우리가 지금 방금 뭘 배웠었냐면은 표면 장력 배웠죠. 표면 장력이 크면은 분자가 인력이 크면 표면 장력이 크다 뭐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분자 간 인력을 반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비활성 있죠. 헬륨, 네온. 그래서 쭉쭉쭉 올라가는 게 있어요. 얘가 라돈까지. 원자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분자 간 인력이 커지면서 그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건 그대로 보이죠. 그 다음에 수소에 탈레륨이 붙어 있는 거, 수소에 셀레륨이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수소에 설퍼가 붙어 있는 거. 근데 물이 좀 특이해가지고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 다른 놈들은 정상적인 패턴을 보여. 분자량이 커지면서 쭈쭈쭈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얘놈은 물은 좀 특별해. 얘 자리는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놈인데 텔러륨, 셀러륨, 설퍼, 옥시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네. 갑자기 튀어요. 얘는 왜 튈까요? 얘는 왜 튀냐? 그 유명한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튄다. 수소 결합을 하는 것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N, FO가 들어가 있는 원소들은 수소가 있으면은 수소 결합을 해서 끓는 점이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인다. 물은 이뿐만이 아니고 또 다양한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도 잘 알지만 물은 액체가 무겁나요? 액체가 무겁나요? 고체가 무겁나요? 라고 묻는다면은 액체가 더 무겁죠, 그죠? 얼음이 물 위에 떠 있잖아요, 그죠? 특이하게도 물은 고체가 더 가벼워요. 그래서 물 위에 떠요. 4도실 때가 가장 무겁다 그러죠, 그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지금 나눠준 첫 번째 프린트물에 보면은 왼쪽에 워터, 그러니까 물일 때의 분자들이 어떻게 모이는 거 하고 오른쪽에 얼음이 됐을 때 분자 구조가 보여요. 얼음이 됐을 때는 그 특징적인 육각형 구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더 듬성듬성 되겠나요? 얼음일 때가 더 듬성듬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얼음이 되면서요, 오히려 더 가벼워져요. 그래서 밀도가 오히려 물일 때가 더 밀도가 더 무겁고 4도실 때가 가장 무겁고 얼음이 되면 오히려 더 듬성듬성 돼요. 규칙적으로 배열되면서 그러면서 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호수가 있거든요. 호수가. 근데 만약에 이렇게
겨울이 되면 이렇게 물이 얼을 거 아니에요. 얼어.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물고기로서는 다행스럽게 물이 얼으면은 얼음이 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위로 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물이 위에 뜨지 않고 가라앉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라앉게 되면은 아래부터 계속 얼게 될 거 아니에요. 아래부터 계속.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호수 전체가 다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 물이 얼으면은 얼음이 아래 가라앉지 않고 위에 떠요. 위에 떠 있다는 거지. 밑에는 아직도 얼음이야. 그러니까 위부터 얼어, 위부터. 그러면서 얘가 오히려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는 얼음이지만 아래는 여전히 물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가 살아남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건 또 뭐냐면 산 있잖아요. 이게 암석이거든요. 암석에 여기 틈새가 있잖아요. 틈새. 틈새에 물이 새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게 얼면 어떻게 될까요? 얼면 얼음이 되면서 부피가 어떻게 되죠? 늘어나요. 그러면 이게 짜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돌이 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은 여러 가지로 좀 특별한 현상을 보일 수가 있다. 요거 말고도 나중에 또 다른 현상이 있어요. 자, 그 다음 토픽은 뭐냐면은 이제 상변이에요. 저 액체에서 기체로의 상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온도 T라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에 처음에 이제 액체만 있다고 했어요. 액체만. 그 온도 T라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액체에서 기체로 이베포레이션이 벌어지겠죠. 이베포레이션. 액체에서 기체로 이베포레이션이 돼서 액체에서 기체로 돼요. 근데 이베포레이션 레이트는 일정해요. 온도가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베퍼레이션에서 물의 농도는 일정하거든요. 물의 농도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냥 증발하는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반면에 처음에는 여기 기체 아무것도 없다가 이게 증가하면서 여기 기체들이 생기잖아요. 그 기체들은 계속 위에만 있냐? 그렇지 않다. 얘도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내려가는 컨덴세이션 프로세스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액체에 있던 놈은 이베포레이션이 되고 동시에 기체로 된 놈은 다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컨덴세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베포레이션 레이트는 물의 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에 컨덴세이션 레이트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얼마나 많은 분자가 기체상에 존재하느냐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컨덴세이션 레이트이 제로예요. 근데 이베포레이션이 되면서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기체상에 존재하는 분자들이 증가하면서 컨덴세이션 레이트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기체 입자들이 증가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컨덴세이션 레이트는 점점 증가하게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지나게 되면은 이제는 컨덴세이션 레이트하고 이베포레이션 레이트이 같아지는 포인트가 생겨. 이제 올라가는 놈의 비율하고 내려가는 놈의 비율이 같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가 바로 동적 평형을 이룰 때다. 그럼 그 지점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이제 기체상의 분자의 몰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가 바로 평형에 도달했을 때다. 그때 압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베이퍼 프레셔라고 부른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온도를 높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이베퍼레이션 레이트이 어떻게 될까요? 원래 T가 작았을 때는 여기 있었던 놈이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이 놈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 버려 이렇게. 그럼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놈이 계속 올라갈 거야 이렇게. 온도를 높여주게 돼요. 그러면 평형에 이르는 압력도 더 높아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베이퍼 프레셔는 뭐의 함수가 되냐면은 온도의 함수가 될 거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베이퍼 프레셔 커브를 그려보면은
x축이 온도고 y축이 베이퍼 프레셔라고 그러면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끓는 점은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끓는 점은 베이퍼 프레셔가 비기압이 되게 하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끓는 점이라고 정의한다는 거죠. 자, 근데 끓는 점도 마찬가지로 표면 장력과 마찬가지로 뭐를 반영하냐면은 분자 간의 인력을 반영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베이퍼 프레셔 커브가 A라는 놈이 있고요. B라는 놈이 있어요. 그 A 분자하고 B 분자 중에 어떤 게 더 분자 간의 인력이 높은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은 분자 간의 인력이 높은 것은 B가 더 높겠죠. 그죠? 왜 그러죠? 이게 더 크잖아요. 끄는 점이 더 높아진 건 B의 끄는 점이 더 높다라는 얘기는 뭐죠? 분자 간에 기화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끄는 점이 높다라는 얘기는 기화하기 어렵다라는 얘기. 왜 기화하기가 어렵겠어요? 분자 간의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베이퍼 프레셔 커브도 뭐를 반영하냐면은 분자 간의 인력을 반영합니다. 끓는 점도 분자 간 인력을 반영한다. 표면 장력도 분자 간 인력을 반영하는 것이고 끓는 점도 마찬가지로 분자 간 인력을 반영한다. 그걸 기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변 이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상기체에서는 상변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이상기체, 분자 간의 인력이 없는 이상기체에서는 기체 상태만 존재하지 액체나 고체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이상기체에서는 상변이라는 현상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상변이는 분자 간의 인력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자, 먼저 이상기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상기체. 자, 온도가 어떤 온도에서의 PV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뭐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자, 온도가 굉장히 높았었다. T1, T2. 아이고, 온도가 이게 잘못됐구나. T1 온도 높여줘. T2, T3, T4 하더라도 모양은 똑같죠. 이상기체라 그러면은 거의 똑같은 모양. 그냥 위쪽으로 올라갈 뿐이지 모양은 똑같아. 이게 이상기체의 PV 다이어그램이에요. 그죠? 이상기체인 경우에. 자, 근데 실제 기체가 되면은 달라진다는 거죠. 실제 기체가 되면 저렇게 되지가 않아요. 실제 기체가 되면은 온도가 높을 때는 이렇게 돼. 온도가 높을 때 T4 이렇게 되는데 온도가 낮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높을 때는 이상기체랑 똑같이 행동하지만 온도가 낮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특징이라는 거야. 이 부분이 생긴다는 거야. 이 부분. 온도가 실제 기체는 분자 간의 인력이 있는 실제 기체에서는 온도가 높을 때는 이상기체랑 별반 다르지가 않은데 온도가 낮으면서 플랫한 부분이 생긴다는. 이게 바로 뭐냐? 상변이가 일어나는 부분이라는 거죠. 온도가 조금 높아지면은 이렇게 돼. 이 플랫하게 되는 부분이 좀 줄어들어. 그래서 온도가 또 높아지게 되면 이제는 요 점이 이게 점으로 바뀌죠. 온도 높여지게 되면 요 플랫한 부분이 좀 줄어들다가 굉장히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요 플랫한 부분이 점으로 됐다가 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냥 쭉 이상기체처럼 떨어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더라 하는 얘기예요. 플랫하게 되는 부분. 실제 기체에서는. 근데 이 부분이 뭐에 해당하느냐? 바로 상변이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 부분은 지금 기체 상태라는 거예요. 기체. 그래서 여기 기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 지점은 볼륨은 굉장히 크고 압력은 낮은 상태, 기체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압력을 높여줘, 볼륨을 낮춰줘. 그러니까 압력을 높여주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기 가면서
압력은 높아지면서 볼륨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지금 여기까지 왔어. 자, 그래서 요 지점에 딱 도달하는 순간 무슨 일이 시작하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밑부분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 요 지점에서부터 액체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액체가 생기기 시작해.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볼륨은 줄어드는데 압력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거든. 이쪽은 볼륨도 변하면서 압력도 변하지. 근데 요 지점부터는 볼륨만 변하고 압력은 변하지가 않아. 근데 압력이 변하지 않은데 왜 볼륨이 변하느냐? 액체에서 아니 이거 기체에서 액체로 상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몰라 볼륨을 보면 기체가 액체보다 훨씬 크잖아요. 이게 액체의 몰라 볼륨이 훨씬 작잖아요. 기체에서 액체로 가면서 볼륨이 줄어드는 거야. 기체에서 액체로 가면서. 그러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지속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서 기체에서 액체로 계속 이게 이쪽으로 가면서 뭐가 커지는 거죠? 이렇게 점점점 볼륨은 줄어들면서 전체 기체가 액체로 바뀌면서 액체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요 지점에 딱 도달하는 순간 이제는 모두가 다 액체가 되는 순간입니다. 모두가 다 액체로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눌러주게 되면 액체도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눌러주게 되면 압력도 증가하고 볼륨은 줄어들면서 이 커브를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액체 상태를 나타내는 순수한 액체. 여기는 순수한 기체의 커브가 되는 거야. 여기는 기체하고 액체가 공존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기체에서 액체로 상변이가 일어나는 영역이다라는 거죠. 온도 높여주더라도 마찬가지로 됩니다. 자, 그럼 이거 그릴 때 조심해야 되겠죠? 여기 기울기랑 여기 기울기는 다르게 그려줘야 되겠죠, 그죠? 컴프레서빌리티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여긴 이거 좀 잘못 그렸다. 이게 느슨하게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되죠? 볼륨은 조금만 하더라도 압력이 많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별로 안 변해야 된다. 여기는 근데 볼륨 조금밖에 안 변하는데 압력은 엄청나게 변하게 된다. 여기는 급경사를 이루어야 되고 여기는 완면한 경사를 이루어야 된다. 왜냐면 여기는 기체를 나타내는 영역이고 여기는 액체를 나타내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평행해야 된다. 왜냐면 여기서는 기체에서 액체로 상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요 지점은 바로 기체의 몰라 볼륨을 나타내는 영역이죠. 여기는 액체의 몰라 볼륨을 나타내는 영역이죠. 근데 온도를 높여주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체의 몰라 볼륨하고 액체의 몰라 볼륨이 가까워지죠. 그죠? 요 지점에 딱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두 개가 같아. 요 지점에서는 액체의 몰라 볼륨하고 기체의 몰라 볼륨이 같아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요 지점에서는 액체하고 기체가 구분이 안 가. 더 높아지게 되면 이제는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체하고 액체가 다 똑같아요. 뭐가 기체고 뭐가 액체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임계 온도라고 부른다. 따라서 뭐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냐면은 임계 온도 위쪽에서는 상변이가 안 일어난다. 아무리 압력을 높여주더라도 임계 온도 위쪽에서는 상변이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상변이를 겪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임계 온도보다 낮은 쪽에서 압력을 가해야만 상변이가 일어나지 액체를 볼 수가 있지. 임계 온도가 높은 쪽에서는 아무리 압력을 가해주더라도 액체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하냐? 지금 모든 시대에는요, 유행하는 실험이 있거든요. 요즘은 나노사이언스가 유행하는 실험이잖아요. 전부 다 나노자가 들어가잖아요. 1800년대, 1860년대에는요, 무슨 실험이 유행했었냐면은 기체를 액화시키는 실험이 유행했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은 기체를 압력을 가해줬더니 눈에 보이는 액체가 돼버리는 거야. 이 실험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 그래서 압력을 가해줘가지고서 액체를 다 만들었던 실험이 유행을 했었는데 재미난 것은 끝까지 액화가 되지 않은 기체들이 몇 개가 있었어. 대표적인 것이 바로 H2O2 끝까지 안 된 놈이 O2, N2, H2 이 기체들이 끝까지 이게 1870년대까지 끝까지 액화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영구 기체가 있는 거 이것들은 영구 기체 아니냐. 영구 기체. 다시 말하면은 어떤 기체는 기체로서만 존재하지 액체로는 존재하지 않는 기체들이 있는 것 같다. 얘네들이 그런 거 아니냐. 얘네들은 액체가 될 수 없는 영구 기체다라고 주장하고까지 했었다는 거지. 그런데 1869년에 이게 딱 발견이 됐네. 임기온도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임기온도보다 낮은 온도를 낮춰야만 액체가 되지 임기온도보다 높을 때에서는 아무리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액화가 되지 않는다는 임기온도라는 개념을 이제 들고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이 영구 기체가 아니고 온도만 충분히 낮춰주면은 액화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낮춰주면서 O2, N2, H2가 차례대로 액화가 됐어요. 그래서 O2의 임계 온도가 얼마냐면요. 얘는 154.6K예요. 그래서 O2가 발견되고 그 다음에 얘는 126.2K예요. 얘가 액화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확 떨어져서 33.2K. H2까지 액화가 됐었다라는 거죠. 하나 남았어요 이제. 헬륨. 이제 당연히 이거 가지고 경쟁을 했겠죠. 이거 누가 액화시킬 것이냐라는 경쟁을 했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반데어 발스예요. 반데어 발스가 왜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은 반데어 발스 이퀘이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얘도 임기 온도라는 게 있을 거라는 거지. 얘도 몇 도까지 내려야만 얘 액화시킬 수 있는 그 임기 온도라는 거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실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도대체 몇 도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얘 임기 온도가 몇 도인지를 알고 싶은데 그 힌트를 어디서 얻었느냐? 요 식에서 얻었다는 반데어 발스 힘에서. 자, 이게 뭐라고 그랬죠? 요게 두 개가 짜부가 돼서 만나는 점이잖아요. 요게 수학적으로는 어떤 점이냐면은 변곡점이거든요. P를 V로 플러트했을 때 변곡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임계점이거든요. 근데 그 임계점을 반데어 발스 식으로부터 유도할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반데어 발스 식이 어떤 식인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반데어 발스 식이 이 식이죠. 이걸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P를 V에서 플롯하게 되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임계점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수학적으로 변곡점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했느냐 하면 변곡점은 dP, dV는 0이다. 변곡점이기 때문에 두 번 비분했을 때도 0이다. 요 식에다가 요 두 조건을 집어넣죠. 이게 임계점에서는 이게 변곡점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을 집어넣죠. 그러면 한 번 비분했을 때도 0, 두 번 비분했을 때도 0에서 식을 만들게 되면은 이 식으로부터 어떤 식이 나오냐면 임계점은 이 연습문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책에. 임계점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게 계산이 되거든. 임계점이 계산이 된다. 그 반대발수식에서 A 파라미터, B 파라미터를 알게 되면은 임계점이 얼마다라는 게 딱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얼마다느냐? 5.2K였다는 거죠. 이거를 온네스가 헬륨을 액화시키는 사람이 온네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실험해 보기 전에 미리 알아줬다는 이게 헬륨을 액화시키려면은 최소한 5.2K보다 낮춰줘야 한다는 것을 미리 계산할 거 아니에요. 반대어 발수 식으로부터. 실제로
5.2K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액화를 시켜서 헬륨을 처음으로 액화시킨 사람이 바로 이제 온네스예요. 그래서 이 반대바스식이 사실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얘가 개발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임계점을 알고 싶어서 임계 온도를 계산하고 이론적으로 계산하고 싶어서 반대바스식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얘는 임계점 계산하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TC, 임계점은 TC라고 해요. TC도 마찬가지로 뭐를 반영할까요? 분자 간 인력을 마찬가지로 반영할까요? 이상기체는 TC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상기체는 TC라는 게 없죠. 왜냐하면 상변이가 안 일어나니까. 이상기체는 상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상변이가 일어나는 이유는 얘 때문에 분자 간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이상기체인 경우는 이게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게 쭉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죠? 전 영역이 이거잖아. 전 영역이 이거죠. 전 영역이. 이런 게 없잖아요. 이상기체는. 그러면 TC가 이게 쭉 내려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죠? 분자 간의 인력이 커진다는 얘기는 뭔가? 이 영역이 점점점 커진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TC가 뭐를 반영하는 거죠? TC도 마찬가지로 분자 간 인력을 반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해 줘야 돼요. 10장의 주된 탑픽은 분자 간의 인력이에요. 표면 장력, 분자 간 인력을 반영하죠. 보일링 포인트, 분자 간 인력 반영하죠. 그 다음에 TC도 마찬가지로 분자 간 인력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것도 일종의 페이지 다이어그램이죠. 이것도 요 영역은 액체, 요 영역은 기체, 요 영역은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영역. 이것도 PV 페이지 다이어그램이다라는 거지. 이것도 일종의. 근데 우리가 흔히 보는 페이지 다이어그램은 무슨 페이지 다이어그램이죠? PV 페이지 다이어그램이 아니고 우리가 1학년 때부터 봐왔던 페이지 다이어그램은 PV가 아니고 PT 페이지 다이어그램이죠. 우리가 1학년 때부터 많이 봤던 것은 PT 페이지 다이어그램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봤던 페이지 다이어그램 이런 거다. 이런 거죠. 솔리드, 리퀴드, 가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세상이 공존하는 3정점이고 바로 요 지점이 어떤 점에 해당하는 건가 이게? 요 임계점에 해당한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자 여기서 압력을 여기서 요 지점으로 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압력을 높여주면서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중간에 뭐를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상변이를 발견해. 다시 말하면 여기서 가스에서 리퀴드로 변하는구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경우는. 근데 내가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바로 직방으로 갈 수 있지만 돌아갈 수도 있거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갈 때는 뭐 어떻게 되나요? 상변이를 발견하지를 못해. 서서히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스였었고 여기서는 리퀴드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갈 때는 분명한 변화점이 보여. 여기서 지금 가스에서 리퀴드로 변했다는 것이 발견이 되거든. 근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은 가스고 나중은 리퀴드인데 어디서 변했는지를 몰라. 천천히 컨티뉴어스하게 변했기 때문에 어디서 이게 리퀴드로 바뀌었는지 분간을 못한다는 거죠.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리퀴드하고 가스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서서히 변하는 상태라는 거죠. 이건. 이게 임계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물의 페이지 다이어그램인데요. 물의 페이지 다이어그램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특이하냐면은 이게 왼쪽으로 상향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렇지가 않아. 보통의 페이지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보통은. 왜 그러느냐? 이게 보통이에요. CO2 같은 경우에. 리퀴드에서 이게 압력이거든요.
리퀴드에서 압력을 가해주게 되면은 솔리드가 돼. 그러면서 밀도가 돼. 솔리드가 더 커. 리퀴드에서 압력을 가해주면은 솔리드가 돼서 솔리드의 밀도가 더 큰 것이 보통의 경우에, 바로 CO2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물은 다르다는 거죠. 물은 거꾸로 솔리드에서 압력을 가해주게 되면은 리퀴드가 되면서 리퀴드의 덴서티가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었잖아요. 물은 리퀴드가 더 무겁다고 그랬죠. 솔리드에서 오히려 압력을 가해줘서 부피가 줄어들면 그게 바로 리퀴드가 되는 상황. 요 기울기가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승화라는 게 있거든요. 승화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솔리드에서 리퀴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솔리드에서 가스로 상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승화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게 승화야. 근데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에는 일기압이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상압에서는 발견이 안 돼. 상압에서 압력을 낮춰줘야만 승화가 발견이 되지. 상압에서는 솔리드에서 리퀴드에서 가스로 거치지 솔리드에서 가스로 바로 바뀌지가 않아. 근데 CO2는 여기가 상압이야. 여기가. 그래서 상압에서도 그냥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솔리드에서 가스로 바로 승화가 되는 것이 발견이 되죠. 이게 뭐죠, 바로? 드라이 아이스 보면은 하얀색 고체 덩어리가 그냥 하얗게 가스가 돼서 날아가는 건지 보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거 인맥점 다시 한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계점은 뭐를 반영한다고 그랬냐면은 분자 간의 인력을 반영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챕터 하면서 처음 천연가스 얘기를 한다는데 천연가스. 네, 천연가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스를 수입할 때 가스 상태로 수입하지 않고 액화 천연가스로 수입하잖아요. 액화 천연가스는 영어로 LNG라고 부르죠. LNG 주성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액화 천연가스의 주성분은 메탄이에요. 근데 LNG하고 비슷한 건 중에 혹시 LPG 들어봤나요? LPG의 주성분은 뭐냐면은 프로판, 부탄이에요. 그러면 메탄은 탄소가 몇 개짜리인가요? 탄소가 하나짜리잖아요. 그죠? 프로판, 부탄은 3개짜리 혹은 4개짜리가 되잖아요. 그럼 어떤 게 TC가 높을까요? 얘가 분자 사이즈가 더 크잖아요. 얘는 탄소가 하나짜리 분자거든요. 얘는 3개짜리, 4개짜리니까 얘가 분자 사이즈가 크죠. 분자가 내력이 얘가 더 커요. 얘가 더 크기 때문에 뭐가 더 클까요? TC가 얘가 더 커요. 실제로 얘는 몇 도냐면은 97도씨예요. 근데 천연가스는 몇 도냐? 마이너스 82도씨예요. TC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죠? 이게 좀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TC가 마이너스 82도씨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얘를 액화시키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82도씨보다 낮은 온도를 낮춰줘야 돼. 마이너스 82도씨보다 온도를 낮춰줘야만 얘는 액화가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97도씨까지만 되더라도 그냥 우리가 액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상온에서 압력만 가해주면 얘는 액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상온에서는 절대로 아무리 압력을 가해주더라도 액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얘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해요. 얘는 그냥 특별한 장치 필요하지 않아요. 상온에서도 압력만 가해주면 액화가 된다는 거죠. 얘는 운반할 때 특별한 LNG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LNG선. 온도를 마이너스 82도씨 아래로 낮춰줄 수 있는 특별한 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 우리나라가 잘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좀 우리나라한테 오히려 좋지. 이거 배를 만드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10장이에요. 10장. 그래서 10장의 주된 토픽은 뭐냐면은 10장의 주된 토픽은 분자 간 인력이 주된 토픽이에요. 분자 간의 인력.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 분자 간의 인력을 반영하는 물리적인 파라미터들이 뭐냐. 그것이 표면 장력, 끓는 점, 그 다음에 TC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흔히 봤을지 모르겠는데 P, VT, 3000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보여주는 그림.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PV 페이지 다이어그램이 보일 수도 있고요. PT 페이지 다이어그램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참고하도록 하세요. 혹시 10장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오케이. 없으면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11장으로 합시다.